KKMD-326화 한미 미사일 지침에서 해방된 대한민국 15조 규모의 우주 방위 프로그램에 착수하다. 대한민국은 소위 독침 방위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상위권에 해당하는 중국, 러시아, 일본 등 군사 대국들에게 둘러싸인 대한민국은 만약의 경우 공격하는 그 어떤 나라에게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상기시켜주는 방위 전략이죠. 하지만 이러한 독침 전략에도 큰 문제점은 있습니다. 적성국의 선제 공격을 기본 전제로 한 방어 전략이기 때문에 선제 공격의 시기와 범위를 얼마나 빨리 알아차릴 수 있느냐에 따라 우리나라에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상대방에 대한 피해를 최대화시킬 수 있게 됩니다. 현재 대한민국 전력에 있어 취약한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는 정찰 및 감시 자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이지스 구축함과 E737 PSI 공중조기 경보 통제기 도입이 그러한 방안들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지만 뭐니뭐니 해도 가장 넓은 범위에서 가장 빠르게 원하는 지역을 정찰하고 감시할 수 있는 자산은 바로 군사위성일 것입니다. 민간 통신위성이나 연구위성과는 달리 군사위성은 더 정확하고 빠른 정찰을 할 수 있도록 지구 저궤도에 쏘아 올려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구 저궤도에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대기가 존재하므로 군사위성들은 공기저항으로 인한 감속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결국 지구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추락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군사위성은 민간위성보다 수명이 짧아 4년을 넘기기 힘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4~5년마다 교체를 해야 한다는 뜻이죠. 게다가 현대전에서 정찰 및 감시의 중요성은 모든 국가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전시가 되면 군사용 인공위성은 1차적인 타격 목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하자면 싸우기 전에 상대방의 눈과 귀를 막아버리는 것이죠. 이런 여러가지 이유로 되도록 저렴한 비용으로 가벼운 소형 위성을 많이 만든 후 지구 저궤도에 다수 배치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소위 말하는 군집 위성의 등장이죠. 오늘 번역해볼 해외기사는 미국의 군사 전문지 디펜스 뉴스가 지난 2021년 9월 7일에 게재한 기사로서 대한민국이 15조라는 돈을 투자하여 구상하고 있는 한국형 우주 방위 프로그램을 그 내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대한민국 우주군이 탄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부 출자기관들과 국내 유명 방산업체들이 어떻게 협력하고 있는지도 상세하게 알 수 있는 기사입니다. 제가 따로 덧붙일 내용은 없는 듯하여 해외 기사를 번역한 이후에 추가적인 사견 없이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기사 원문은 노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올해 초 미국이 한국의 미사일 개발에 대한 제한 조치를 해제하기로 결정한 이후 우주군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전담팀 태스크포스를 발족시켰다. 방위사업청 차장이 8월 19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방사청 차장이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과학연구소 및 기타 정부기관으로부터 차출된 핵심 인력들로 구성되는 우주군 전담팀을 이끌게 된다. 방사청은 이날 성명을 통해 우주군 전담팀이 관련 기관 및 업체들과 협력하여 우주군 창설에 적용될 규정과 기술, 산업, 시설, 인프라 등을 개발하기 위한 마스터 플랜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보다 일주일 앞서 방위사업청은 국내 산업계가 군사위성에 필요한 기술 개발을 돕기 위해 향후 10년간 거의 130억 달러, 한화 15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는 위성 제작과 관련된 핵심 기술을 국내 방위산업체에게 이전하여 군사위성의 대량 생산에 대비하기로 결정했다. 국방과 과학기술 그리고 산업상 발생하는 다양한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주 프로그램은 반드시 필요하고 정부기관들 간의 적극적이고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우주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방위사업청의 서형진 차장이 기자들에게 말했다. 그런 점에서 우주군 전담팀은 중장기적인 로드맵 하에서 우주산업을 활성화시키는데 교두보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우주를 통한 방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은 지난 5월 한미 간에 체결되어 있던 로켓 개발에 대한 제한 지침이 철폐된 이후 본격화되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양국 간에 42년 동안 지속되어 온 미사일 지침을 끝내기로 합의했다. 이 미사일 지침은 대한민국이 개발하는 탄도미사일 사정거리를 800km로 제한하고 있었다.
현재 대한민국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는 좀 더 강력한 로켓 엔진의 개발과 상업적 우주개발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는 선진국들을 따라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지구 상공 약 600에서 800km 궤도에 1.5톤짜리 위성을 올려놓기 위해 18억 달러 한화 2조 원을 투입하여 자체 개발한 3단 로켓 누리호를 발사하는 등 대한민국의 상업적 우주개발 프로젝트는 가시적인 진전을 보였다. KSLV-2로도 알려진 3단 로켓 누리호의 발사는 대한민국과 러시아 공동기술로 만들어진 2단 로켓 나로호의 성공을 능가하는 획기적인 발전이 될 것이다. 나로호는 여러 번의 발사 지연과 2번의 발사 실패를 겪었지만 2013년 성공적으로 비행하여 100kg 무게의 연구위성을 우주로 실어 날랐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국가우주위원회 National Space Committee가 작성한 우주개발 로드맵에 따라 대한민국은 국내 위성 시장을 육성하고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110개의 군민 겸용 위성을 발사할 것이라고 6월 9일 기자들에게 말했다. 군사용 정찰위성, 6G 광대역 인터넷을 테스트하기 위한 통신위성, 우주 태양풍을 감시하기 위한 관측위성 등이 110개의 소형 위성들을 구성하고 있다. 우주산업은 우수한 인적 자원에 기반을 둔 최첨단 산업일 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와 공공의 안전의 안녕을 지킨다는 측면에서도 국가 전략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산업이라고 임혜숙 장관은 말했다. 최근 디펜스 뉴스가 선정한 세계 100대 방산업체 중 28위로 선정된 한화는 우주시장 확대에 가장 적극적인 국내 업체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주식회사 한화, 그리고 한화 시스템 등 방산 및 항공우주 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 3곳을 통하여 각각 우주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난 3월에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산하에 이른바 스페이스 허브, 태스크포스 전담팀을 구성하기도 했다. 스페이스 허브는 우주 발사체, 위성 기반 통신, 지구 관측,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광범위한 사업 영역에서 연구, 개발, 투자를 조정할 것이라고 한화그룹은 성명을 통해 밝혔다. 이러한 노력들은 우주 분야의 새로운 글로벌 리더로 떠오른 한화가 대한민국의 우주 산업 역량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돕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줄 것입니다. 우주 사업 확장을 위한 핵심 단계로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국내 기업인 세트랙아이의 지분 30%를 인수했다. 이 회사는 지구 관측을 위한 고급 사양의 중소형 위성 시스템 제조로 정평이 나 있는데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세트랙아이가 스페이스 IT라는 이름의 700kg 무게의 측지 위성을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스페이스 IT는 지구를 관측하고 그 결과를 화소당 30cm 해상도 이미지로 제공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2024년 초까지 발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한국형 우주 발사체 KSLV에 필요한 액체 연료 로켓 엔진과 터보 펌프, 밸브, 추력 벡터 제어 시스템과 같은 부품 개발에도 역시 참여하고 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정부에서 자금을 대는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 위성 간 레이저 접속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며 2030년까지 지구 저궤도 배치를 위해 제작되고 있는 중인 2000여 개의 군집 위성에 이 레이저 접속 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다. 미사일과 탄약 제조업체로 널리 알려져 있었던 한화그룹은 현재 고체연료 추진 시스템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한화는 이전에 액체 연료 시스템만 생산할 수 있었는데 2020년 7월 대한민국 정부가 우주 발사체에 고체 연료 기술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미국의 동의를 얻어내는 데 성공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고체 연료는 미사일과 로켓에 더 높은 기동성을 제공하지만 동북아 지역에서 군비 경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미국 정부는 대한민국의 고체 추진체 사용에 제한을 가했었다. 로켓 사거리와 고체 연료에 대한 제한이 사라짐에 따라 우리는 이제 자유롭게 고체 연료 추진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한화 관계자가 디펜스 뉴스에게 말했다. 이 관계자가 익명을 요구한 이유는 미사일 기술에 대한 논의의 민감성 때문이다. 하지만 고체 연료 추진 로켓에 대해 우리 군은 아직 어떠한 요구사항도 전달한 바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우주 방위 프로그램은 이제 겨우 시작 단계에 있으며 현실화되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화 시스템은 북한과 주변국들을 고해상도 영상과 함께 거의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군민 겸용 인공위성을 만드는 국가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이 회사는 무게 100kg 미만의 소형 저궤도 위성을 생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하나 시스템의 설명에 따르면 가벼운 위성이기 때문에 하나의 발사체에 보다 많은 수의 위성을 탑재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우주 궤도에 발사된 다수의 소형 위성들로 형성된 군지 위성들은 서로 연결되어 관측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통합 통신 시스템 (Integrated Communication System을) 창출하게 된다. 최근 우주 개발 능력을 강화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하나 시스템은 영국 런던과 미국 버지니아주에 위치한 저궤도 광대역 고속통신 벤처기업인 원웹의 지분 8.81%를 인수하기 위해 3억 달러, 한화 3,500억이라는 돈을 투자했다. 한편 디펜스 뉴스가 선정한 100대 방산업체 순위 57위를 기록한 한국 항공우주산업 카이는 위성 생산 등 우주사업 확대를 위해 향후 5년간 8억 8천만 달러, 한화 약 1조 300억을 투자하겠다고 선언했다. 카이는 지상기지 운영을 통해 위성 사진을 분석하는 서비스를 몇 년 안에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한국 항공우주산업 카이는 소속 엔지니어들이 위성 소프트웨어, 우주선 및 기타 기동 차량에 대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될 우주연구센터를 설립하기 위해 한국과학기술원과 협력관계를 구축했다. 대한민국의 국적기 항공사인 대한항공은 보잉 747-400 비행기를 이용하여 궤도 발사체를 개발하는 군사용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공중에서 발사하는 우주 발사체는 날씨와 지리적 요건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소형 위성 발사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필수적인 대안이 된다고 대한항공은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지금까지 미국의 군사 전문지 디펜스 뉴스가 지난 2021년 9월 7일에 게재한 기사 With restrictions lifted, South Korea launches 13 billion space power scheme. 미사일 지침의 철폐와 함께 대한민국이 15조 규모의 우주전력 창설 계획을 시작하다를 번역해 보았습니다. 우주 방위 프로그램의 본격적인 시동을 걸면서 실질적 의미의 우주군 창설에 첫 발짝을 내딛는 대한민국, 그리고 그 뒤를 뒷받침하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KARI,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 같은 정부 출자 연구기관의 연구원들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한항공 같은 국내 방산업체에서 오늘도 땀 흘리며 일하고 있을 엔지니어들의 건투를 기원해봅니다.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신청은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방송된 내용들은 KKMD 블로그에서도 읽어보실 수 있으며 후원 멤버로 가입해주시면 영상 제작 지원과 더불어 업로드된 영상을 더 일찍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Kevin's Military Channel KKMD